네, 안녕하세요. 화학하는 참치입니다. 오늘은 2026 임용 화학 전공 A 풀이 1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8번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지를 펴면 가장 먼저 나오는 1번 문제, 유기화학 문제죠. 자, 대충 이 반응식을 보니까 우리가 아주 익히 보는 시약들이 두 개나 나와 있네요. 첫 번째는 일라이드. 일라이드란 뭐냐? 일라이드는 탄소 음이온 칼 애나이온과 뭐 인, 황 이런 물질들이 플러스 전하, 형식 전하가 플러스 전하인 이런 아이들이 단일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일라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 BT 리액션에 사용되는 일라이드는 인이 들어간 일라이드죠. 그리고 구조를 보면 이런 구조가 나오겠다. 이런 일라이드가 반응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첫 번째는 BT 리액션이고 두 번째는 MCPBA 아주 많이 들어본 시약입니다. 이 시약은 에폭사이드를 만드는 시약이죠. 그래서 알켄에 씬 첨가가 돼서 에폭사이드를 만드는 그런 시약입니다. 자, 그럼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벤즈알데하이드가 있고 거기에 BT 리액션을 일으키는 일라이드가 들어갑니다. 일라이드는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탄소 음이온이 친전자성을 띠는 그 카본일 탄소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카본일이 이중결합이 일라이드의 인 부분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중간체가 만들어지게 될 거냐? 이런 중간체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각형 구조를 띈 아이들을 우리는 옥사포스페테인이라고 부릅니다. 옥사포스페테인 중간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거쳐서 나오는 A라는 애가 어떤 애가 되겠냐? 여기서 메커니즘을 그려보면 여기가 일로 가고 이 전자가 일로 가서 주 생성물로는 이러한 알켄이 얻어지게 되겠다. 이러한 알켄이 얻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생성물로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물질로 생긴 애가 이런 애가 생기게 되겠죠. 그럼 이런 애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부생성물로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고 여기다가 MCPBA로 에폭시데이션을 시켰다. 그랬더니 어떤 물질이 나왔냐? 이런 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시스 다이페닐 옥시레인이죠. 이런 에폭사이드 구조가 있는데 탄소가 두 개로 이루어진 이런 간단한 에폭사이드를 우리는 옥시레인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관용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이 MCPBA가 들어갈 때 알켄의 MCPBA가 반응을 하게 될 때 얘는 씬 첨가를 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알켄이 있을 때 알켄이 이런 구조를 띠고 있을 때 이렇게 이 평면상에 사이클로 헥스인이 있을 때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둘 중에 한 곳으로만 에폭사이드가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에폭사이드는 고리형이니까 위랑 아래에 따로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간체를 구조를 이렇게 그렸지만 여기서 이 pH의 입체 구조가 시스인지 트랜스인지를 그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옥시레인부터 나올 수 있는 알켄은 이런 알켄도 있겠지만 이런 알켄도 있겠지만 이런 알켄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1번과 2번이 둘 중에 누구냐? 둘 중에 누가 정답이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MCPBA는 아까 씬 첨가를 이렇게 일어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신첨가의 에스터 pH가 이 페닐 그룹이 두 개가 시스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시스여야만 MCP를 거쳤을 때 같은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옥사포스페테인에서 이러한 구조가 나와야 할 것이고 이 페닐 그룹이 두 개가 시스로 있는 구조가 나와야 할 것이고 A의 입체 구조는 시스 알케닌 이러한 구조가 되겠다. 자, 이렇게 1번은 마무리됩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물리학 문제입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의 프로소관 고유값 방정식과 고유함수의 선형결합 파동 함수가 나와 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구면 조화 함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조건에 보니까 이 구면 조화 함수가 정규화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는 얘를 정규화시키기 위해 어떤 상수를 곱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 가공능량 크기의 제곱에 대한 고유값 방정식이 있습니다. 가공능량 크기의 제곱에 대한 고유값 방정식은 이걸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유값이 L 플러스 1 하바 제곱, 얘가 얘에 대한 이 L 제곱에 대한 고유값이 되겠다. 가공능량 크기의 제곱에 대한 고유값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공동량의 Z 축성분에 대한 고유값 방정식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듯이 1G 가공능량 Z 축성분에 대한 고유값은 ML 하바가 나오겠다. 이렇게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선형결합한 파동함수가 Y라고 합니다. 선형결합 말 그대로 상수배하고 더하고 빼고만 해서 얻어진 파동함수가 Y라는 건데요. 자, 이 구면 조함수가 정규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선형결합 파동함수는 Y, 세타, 파이가 정규화되어 있는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개수만 구면조함수 이 Y를 이루는 구면조함수의 개수만 살펴보겠습니다. 루트 5분의 1 그리고 어떤 구면조함수가 있고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그리고 구면조함수가 있고 그리고 플러스 루트 5분의 2 하고 구면조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딱 알 수 있죠. 얘 제곱, 얘 제곱, 얘 제곱을 더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 더하기 5분의 2입니다. 그러면 1이 나오죠. 즉, 이 y도 정규화되어 있구나. 정규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y에서 가공능량 지축성분의 값이 하바로 얻을 확률의 값을 쓰라. 확률을 쓰라. 2번은 지축성분의 제곱의 기대값을 써라. 나오겠습니다. 자, 1번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y에서 가공능량 지축성분의 값이 하바로 얻어질 확률을 써라. 그러면 이 y를 구성하는 구면조화함수 얘의 고유값을 다 살펴봐야겠죠. 저 고유값을 보니까 얘를 구성하는 구면조함수의 조함수는 y 이런 구면조함수가 있고 두 번째는 y1 마이너스 1 그리고 y 1 이런 구면조함수 3개로 이루어져 있겠다. 그래서 얘의 고유값을 살펴보니까 얘의 고유값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여기 구면조함수 가공능량의 지축성분에 대한 고유값 방정식이 나와 있네요. 얘의 경우에는 ml이 0이고 l이 1입니다. 두 번째는 ml이 마이너스 1이 1입니다. 세 번째는 ml이 1, l이 1입니다. 그럼 각각의 고유값은 지축성분의 값이니까 ml 하바죠. 그러면 ml 하바 하면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하바, 얘는 하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정규화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확률은 개수의 제곱입니다. 이 개수의 제곱을 하면 그게 확률이 되겠다. 그래서 그 확률은 5분의 2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에 이어서 2번 가공능량의 지축성분의 제곱의 기대값을 써라. y라는 선형결합 파동함수에서 가공능량 지축성분의 제곱의 기대값을 써라. 기대값을 써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파동함수에 그 스타 붙은 것과 그리고 이렇게 하고 파동함수 이렇게 해서 여기에 선형결합 파동함수인 y가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y의 켤레 복수수라 해봤자 어차피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걸 하면 된다는 건데 이걸 하게 되면 그냥 제곱을 하면 됩니다. 이 앞뒤가 여기선 교환법칙이 성립하게 될 거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선형결합된 파동함수, 이 선형결합된 파동함수들은 이 세 함수는 서로 직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끼리 제곱한 것만 남겠죠. 그 자기끼리 제곱한 것만 나오면 얘 제곱 그리고 5분의 2에 얘 제곱 5분의 2에 얘 제곱. 물론 이 사이에는 다 뭐가 들어있냐? 얘가 들어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고유값을 어떻게 구했냐? 얘의 고유값, 얘의 고유값, 얘의 고유값에서 해서 이 앞에 개수의 제곱들만 곱해줘서 더해주면 되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선형결합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각각의 고유값을 구하면 가구능량 지축성분의 제곱의 기대값, 지축성분이 ml하바였습니다. 지축성분의 그 고유값이 ml하바였으면 얘에 대한 게 ml하바였으면 이 제곱에 대한 것은 ml제곱 하바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구해보면 5분의 1 곱하기 이 위에 있는 게 ml이니까 여기 위에 있는 이 얘네들이 ml이니까 0 제곱 더하기 하바 제곱 그리고 이게 아니죠. 5분의 1에 0 제곱 더하기 5분의 2에 하바 제곱 그리고 5분의 2에 하바 제곱 얘는 0이니까 다 더해보면 5분의 4에 하바 제곱이 이 L의 지축성분의 제곱의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은 EDT 적정 문제인데요. 플로라이드 이온의 농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좀 보니까 먼저 CaF2의 용해도곱 상수가 나와 있고 그리고 칼슘 이온이 EDT랑 1대1로 반응한다 라는 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과정을 보겠습니다. 50ml의 수용액 A가 있는데 여기다 과량의 0.1몰 농도 CaCl2 수용액 50ml를 첨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침전물을 제거했죠. 그래서 만든 수용액 B를 pH를 10으로 맞추고 EDT에 적정을 한 겁니다. 즉 수용액 A에는 플로라이드 이온이 있었는데 얘에다 칼슘 이온을 첨가해주고 칼슘 이온을 첨가해서 생긴 CaF2 침전물 이 침전을 걸러준 겁니다. 그래서 얘를 날려버리고 남은 게 수용액 B.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적정했다? 칼슘 이온을 적정했다. 이런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역적정이라고 불렀죠. 반응하고 남은 애들을 적정해서 원래 반응한 애를 알아내는 거죠. 그럼 보겠습니다. 수용액 A에 플로라이드 이온이 있었는데 수용액 A에 염화칼슘을 0.1몰 농도짜리를 50ml를 넣어줬다. 그럼 이건 몇 몰? 0.5mm몰이 되죠. 5mm몰. 5mm몰에 칼슘 이온을 넣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5mm몰의 칼슘 이온이 들어갔으니까 CaF2를 형성을 하겠죠. 그러면 이 CaF2를 형성을 하는데 원래
F-의 몰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CF2는 얼마가 형성됐다? 원래 F- 몰수의 절반만큼. 그러니까 반응한 칼슘 이온의 몰수는 원래 있던 플로린 이온의 몰수의 절반이라는 겁니다. 왜냐? 플로린 2개당 칼슘 이온이 하나 들어갔거든요. 자, 이 점을 꼭 실수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남은 칼슘 이온이 얼마나 남았는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다? EDTA 적정을 통해서 알아냈다. 그러면 EDTA 적정에서 얘대 칼슘 이온은 1대1의 비로 몰수비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EDTA가 얼마나 들어간지 보니까 0.2몰라 EDTA가 15ml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몇 몰? 3mm몰이죠. 남아있는 칼슘 이온이 3ml몰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원래 넣어준 게 5ml몰인데 여기서 3ml몰이 남아있었다. 그럼 반응한 칼슘 이온은 2ml몰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칼슘 이온이 플로린 음이온과 반응했는데 그럼 플로린 음이온은 몇 몰 반응했냐? 칼슘 이온하당 플로린 이온 2개가 반응해야 되니까 4ml몰의 플로라이드 이온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원래 수용액 A의 부피가 50ml였으니까 50ml분의 4ml 하면 0.08몰 정도가 나오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봤던 1번 제거된 침전물의 화학식은 이 칼슘 플로라이드가 되겠고 2번 수용액 A에 존재하는 플로린 이온의 농도는 0.08몰이 되겠다. 네, 3번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산화환원 적정입니다. 자, X몰 농도의 A가가 100ml, Y몰 농도의 B 플러스 100ml를 0.2몰 농도 C4 플러스로 적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정 곡선에는 지지정 곡선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반쪽 반응에 A, B, C에 대한 그 반쪽 반응과 형식 전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 곡선을 보니까 가원나가 누구를 적정한 건지 안 알려줬어요. 둘 중에 하나는 A, E 플러스를 적정한 걸 거고 둘 중에 하나는 B 플러스를 적정한 거겠죠. 그런데 엄연히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적정할 때 C4 플러스가 들어간 부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지시정극의 전이를 보면 알 수 있겠다. 보니까 A 반쪽 반응이 형식 전이보다 B 반쪽 반응의 형식 전이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가 B 플러스를 적정한 거겠네. 나가 A 플러스를 적정한 거겠네.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A 플러스의 농도를 구하라. 이걸 우리가 X라고 했죠. A가 나였으니까 A가와 C4가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가. 여기선 반쪽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A는 전자 하나, C도 전자 하나씩 반응하니까 이 경우에는 1대1로 반응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C4가가 얼마나 들어갔냐? C4가가 얼마나 들어갔냐? 50ml가 들어갔는데 C4가의 농도가 얼마였냐? 0.2몰 농도였습니다. 그럼 얘는 10ml몰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A가도 10ml몰 있었겠다. 그런데 처음에 A가가 100ml 있었으니까 A 플러스의 농도, 즉 X값은 10ml 나누기 100ml. 그래서 0.1몰 농도가 나오겠다. 그런데 단위는
그래서 x에는 단위가 없으니까 0.1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가의 당량점에서 지시전극의 전입니다. 가의 당량점 B 플러스 적정할 때 당량점입니다. 자, 가 당량점에서 지시전극 전이. 자, 당량점의 산화하는 적정에서 우리가 지시전극을 이용해서 산화하는 적정을 할 때 당량점에서 전위를 어떻게 찾냐?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당량점에서 지시전극의 전위는 첫 번째 반응 물질, 두 번째 반응 물질에 각각 전자가 몇 개 반응한지 관여하는 전자수에 대해서 가중평균을 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당량점에서 전극 전위를 구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우리가 가에서 반응하는 애는 B 플러스 그리고 C 4 플러스인데 B에서는 전자가 두 개 관여하네요. B에서는 전자가 두 개 관여하고 C에서는 전자가 하나 관여한다. 그럼 B에 대해서 먼저 쓰면 B에는 전자가 두 개 관여. 두 개 관여했고 형식 전위는 1.1A. 그리고 C에서는 전자가 한 개 관여. 그래서 1 곱하기 C의 형식 전위는 2A. 이 가중평균을 풀면 3분의 2.2A 더하기 2A. 그래서 3분의 4.2A는 1.4A다. 그래서 당량점에서 지시전극의 전위는 1.4A가 되겠다. 자, 여기까지 4번 풀인데 자, 당량점에서 지시전극 전위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물질들이 서로 적정을 해서 당량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 당량점에서 지시전극 전위는 이 1번 물질 조합에 대해서 이 전극 전위를 구해도 네른스트식을 이용해서 전극 전위를 구한 것과 이 2번 물질의 조합을 이용해서 전극 전위를 구한 게 당연히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으로 약간의 조작을 가할 겁니다. 자, 당량점에서 지시전극의 전위가 첫 번째 거에 대한 걸 식을 써보면 표준 전위 마이너스 N1F분의 RT 상수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상용로그가 아닌 자연로그를 사용했습니다. 밑에는 산화골, 위에는 환원골의 농도가 들어가겠죠. 두 번째 걸로 해도 당연히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두 번째 거 똑같이 N2F분의 RT, LN 산화골분의 환원골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농도에 대해서 당량점에서는 농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얘랑 반응을 할 거고 얘랑 반응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당량점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당량점에서는 1번 물질의 산화골의 농도와 2번 물질의 환원골의 농도가 서로 같을 거다 라는 것이고요. 사실 정확히 같지 않죠. 왜냐? 이 전자수가 다르니까. 정확히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물질의 산화골과 첫 번째 물질의 환원골이 같을 건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전자계수를 고려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왼쪽 아래 당량점에서 지시전극의 전위를 쓴 두 식을 변형을 해볼 거예요. 위에다가는 n1을 곱해줄 거고 밑에다가는 n2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식을 더해볼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 n1 플러스 n2 곱하기 지시전극의 전위 당량점에서는 n1 1번 그 전위랑 n2 2번 전위 그리고 여기서 n1, n2는 지워졌죠 지금. f분의 rt, ln 분모에는 산화골 2개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환원골 2개가 들어가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해놓은 게 있죠. 당량점에서 농도가 어떤 관계를 갖겠는가. 그래서 보니까 당량점에서 농도가 갖는 관계를 보니까 1번의 산화골분의 2번의 환원골은 N1분의 N2다. 그리고 2번의 산화골분의 1번 물질의 환원골은 N2분의 N1이다. 이걸 보니까 여기 그대로 있네요.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얘랑 얘를 곱하면 1이죠. 근데 여기 1이네요. 그래서 로그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량점의 지시전극의 전위는 n1 플러스 n2분의 n1 1번 전위 더하기 n2 2번 전위가 되겠다. 이러한 공식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가중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4번 풀이입니다. 다음은 흑광도 문제네요. 호흡종 XY가 평형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형상수와 모르건계수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비어-램버트 법칙이죠. 비어-램버트 법칙은 엡실론 BC가 흑광도 A가 나온다. 엡실론은 몰 흑광계수고 B는 경로의 길이. 여기서 중요한 게 단위가 센티미터입니다. 그리고 C는 농도, 몰 농도겠죠 당연히. 이런 비어-램버트 법칙을 활용해 보자. 그래서 초기 농도가 X가 X몰, Y가 0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형이 되는데 얘가 평형을 이뤘다. 평형에서 흑광도가 450나노와 600나노 둘 모두에서 0.6의 흑광도를 가졌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연립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먼저 450나노미터를 보면 450나노미터에서 X의 흑광도 더하기 Y의 흑광도는 X는 엡실론 값이 150 X는 오늘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서 셀의 경로 길이가 1cm라고 했으니까 셀의 경로 길이는 따로 숫자로 안 적어줘도 되겠죠. 그리고 단위는 어차피 상쇄될 것이니까 우리가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00이 아니죠. 150, 30이니까 30 Y의 농도. 이런 식이 하나 나옵니다. 얘가 0.6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600나노에서 0.6이라는 흑광도는 어떻게 나왔냐? 이번엔 Y가 흡수를 하지 않죠. 그러면 300 곱하기 X의 농도다. 그럼 X의 농도는 10분의 6 곱하기 300분의 1 하면
0.002 몰롱도가 나오겠다. 평형에서. 그러면 Y의 농도는? Y의 농도를 구해보면 여기다 0.00이 넣으면 되겠죠? 그럼 0.3 더하기 30Y가 0.6이니까 Y는 30분의 0.3 0.01 몰농도가 나오겠다. 평형에서 이런 농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평형에서 농도를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X의 평형에서의 농도, 얘가 Y의 평형에서의 농도입니다. 그러면 평형상수인 K값, 즉 A는 X의 평형에서의 농도 분의 Y의 평형 농도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거 구해보면, 계산해보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나옵니다. 즉 0.05죠. A 값은 구했고, 두 번째 X와에 관련된 질량균형식. X에 관련된 질량균형식을 써라. 질량균형식 아주 간단하죠? 여기서 초기 농도가 X0가 X의 초기 농도가 X몰이었고 Y는 초기 농도가 0이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X가 해리가 돼서 Y가 돼도 그 처음에 나온 X가 처음에 있던 X가 X몰농도였으니까 둘의 합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X가 전부 해리가 되면 X가 X에 전부 해리가 되면 Y가 2X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X의 몰농도 더하기 2분의 1 Y의 몰농도는 얘가 처음에 있었던 X의 몰농도, 즉 X가 되겠다. 이게 질량균형식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X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X의 값을 구하면 여기에다가 그대로 이 평형에서의 농도를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 평형에서의 농도를 얘를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0.002 더하기 0.005를 하면 0.007, 즉 X는 0.007이 되겠다. 그럼 결국에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등 이렇게 되겠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8번 문제였습니다.